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조혜일 작가의 명작, 영자의 전성시대입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려하게만 보이던 1970년대 경제성장이라는 눈부신 무대, 그 뒤편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아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거대한 국가발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쳤던 정말 처절하고도 생생한 기록이죠. 오늘 이들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 화려한 이면에 어떤 인간적인 희생이 있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화자인 나의 독백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훈장까지 받고 돌아온 이른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 훈장도 받았다 하고 담담하게 말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 빛나는 훈장이 번듯한 직장 하나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 선택한 건 대중목욕탕의 때밀이었어요. 전쟁터에서 생사를 오가던 영웅이 돌아온 고국에서는 벌거벗은 남들의 등을 밀어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이 씁쓸한 현실인식이 소설의 분위기를 단번에 압도하면서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확 끌어당깁니다. 제일 막 전쟁의 그림자와 비극적인 재회로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서울, 상상이 가시나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파트가 쑥쑥 올라가고 불도저가 산을 깎아내던 격동의 시기였잖아요. 그 숨가쁜 현대화의 이면에는 이렇게 눈물겨운 대비가 숨어 있습니다. 한때는 무공훈장을 가슴에 단 참전 용사였고 또 한 명은 그저 서울에서 배불리 밥 한 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순박한 철공장 식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남자는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있고 여자는 한쪽 팔을 잃은 채 사창가의 창녀가 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꿈을 안고 상경했던 이들의 삶이 이 무자비한 도시의 뒷골목에서 어떻게 곤두박질 찾는지 정말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죠. 이 두 사람이 다시 마주치게 되는 곳, 바로 서울 청량리의 악명 높은 사창가, 이른바 588입니다. 도발적이고 붉은 네온 사인 불빛 아래 가난과 절망에 찌든 최하층 민들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참혹한 공간이죠. 옛 애인을 찾겠다고 이 비정한 골목을 전전하던 남자는 그곳에서 과거에 알던 순박했던 철공장 식모 영자와 뜻밖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설이 후각, 즉 냄새를 묘사하는 방식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남자는 전쟁터에서 맡았던 시체 썩는 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지금 일하는 목욕탕의 독한 소독약 냄새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좁고 퀴퀴한 창녀의 방을 가득 채운 싸구려 향수 냄새를 맡고는 역설적이게도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 독한 싸구려 화장품 냄새가 남자에게는 지독한 전쟁 트라우마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위안이 된 거죠. 참 씁쓸하면서도 서늘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영자는 도대체 어쩌다 이 절망의 구렁텅이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녀의 궤적을 쫓아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처음엔 그저 배불리 먹으려고 철공장 식모로 들어갔지만 매일같이 끔찍한 착취와 희롱에 시달렸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만원 버스의 여차장으로 직업을 바꿨는데 이번엔 끔찍한 교통사고로 3륜차에 치여 한쪽 팔을 잃고 맙니다. 신체마저 훼손된 그녀가 이 무자비하게 돌아가는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어들어갈 곳은 결국 사창가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대한 사회라는 톱니바퀴가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산산조각 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셈이죠.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영자가 무심코 축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알몸뚱이로 벌어먹어야 할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곧바로 이리로 찾아왔지. 미쳤다고 여차자는 뛰어들었냐? 스스로의 망가진 삶을 철저하게 조롱하는 거죠. 차라리 일찍부터 몸을 파는 게 그 모진 고생을 하던 과거보다 나았을 거라는 이 지독한 냉소. 힘없는 약자가 마주해야 했던 폭력적인 현실의 부조리를 이보다 더 슬프고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제2막, 이른바 나무 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자가 한쪽 팔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님도 제대로 못 받고 구석에만 웅크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걸 본 남자가 정말 기발하면서도 어딘가 섬뜩한 물건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목욕탕 보일러실에 굴러다니는 부서진 의자 다리를 주워다가 영자 팔 길이에 맞춰 톱으로 자릅니다.
거기에 관절을 파서 쇄골이를 달아 팔이 굽혀지게 한 다음 원피스의 긴 소매 안에 아주 단단히 꿰매버리죠. 여러분, 이건 의료용 의수가 아닙니다. 그저 밤거리에 서서 남자들에게 몸을 팔기 위해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눈물겹고도 비참한 생존 도구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 팔의 효과가 어땠는지 아시나요? 말 그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골목의 그림자를 무기 삼아 영자는 한쪽 팔이 없다는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 남자들을 홀립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나온 척 그럴싸하게 포즈를 취해서 사람들을 속여 넘긴 거죠. 이 기괴하고 슬픈 속임수 덕분에 그녀는 놀랍게도 그 골목에서 가장 잘 나가는 창녀가 됩니다. 소설의 제목인 영자의 전성시다가 바로 이 가짜 나무팔을 통해 이렇게 씁쓸하고 기막힌 방식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 기괴한 전성시대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선 안 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만 원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영자에게 이 20만 원은 단순히 지폐 몇 장이 아닙니다. 악덕포주의 빚을 청산하고 자그마한 전세방을 얻고 선풍기 하나 사놓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의 가격표였죠. 매일매일 이 액수를 계산하며 영자는 맹렬하게 일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시공창 속에 처박혀 있어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영자의 그 엄청난 생명력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마지막, 제3막, 불도저 작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인의 연약한 희망은 국가의 거대한 현대화 물결 앞에서 산산조각 나기 마련이죠. 드디어 당국이 도시정비라는 명목하에 대대적인 사창과 소탕 작전을 벌입니다. 경찰들이 방망이를 들고 골목을 쫙 깔려 통제하고 집집마다 철거를 통보하는 계고장이 날아듭니다. 무허가 판자촌을 싹 다 밀어버리겠다는 그 무자비한 불도저 작전이 시작된 거죠. 화려한 경제 성장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국가의 힘 앞에서 영자나 나 같은 사람들은 벼랑 끝으로 몰린 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펼쳐지는 도주극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숨막히는 단속을 피하려고 영자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장을 한 채 곧 무너질 것 같은 판자촌 지붕 위를 위태롭게 뛰어다닙니다. 남자는 밑에서 그녀가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면서 그 밤하늘 아래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죠. 간신히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버스에 올라타긴 했는데 이 두 사람 갈 곳이 있겠습니까? 결국 남자가 일하는 낡고 후미진 목욕창에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항상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잖아요. 영자는 새 삶을 살게 해줄 그 20만 원의 꿈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덕 포주인 나이롱 여편네에게 맡겨둔 자신의 전 재산을 찾아오겠다며 남자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기어코 경찰이 쫙 깔린 그 위험천만한 판자촌으로 몰래 발을 들이고 맙니다.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빠져나왔던 그 지옥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살기 위한 희망을 찾으러 다시 뛰어든 거죠. 그리고 그날 밤 그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잿더미 속에서 남자가 마주한 광경은 끔찍하리만치 서늘합니다. 세 구의 시체들은 마치 화염방사기에 타 죽은 베트콩처럼 시꺼멓게 그을려 있었다. 불에 그을려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도 영자의 시체에는 역시 팔뚝 한 짝이 없었다. 참혹한 화마에 희생된 영자의 모습 위로 남자가 베트남전에서 겪었던 끔찍한 사륙의 트라우마가 이토록 비극적으로 겹쳐집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이죠. 불도저가 그 남은 잿더미마저 다 밀어버리고 화려한 신흥주택가를 세우겠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한 국가가 그토록 갈망했던 눈부신 전성시대를 향해 질주할 때 도대체 그 밑바닥에선 누가 무엇을 대가로 치러야 했을까요? 영자의 그 불타버린 가짜 나무팔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서늘한 진실.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